닥쳐요. 당신이 이 결혼식에 보태 돈이 단 1원이라도 있어? 이 모든 건 내 피눈물로 만든 거야. 70평생 이 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렇게 경쾌하고 감미롭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요? 어제 오후 남편은 평생의 오만함이 다 빠져나간 듯 굽은 등과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법과 논리로 철저히 무장하여 그를 이 집에서 밀어낸 것이지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창밖으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향긋한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내 얼굴을 감쌀 때 비로소 아내라는 이름의 쇠사슬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평생을 참아온 우리 시니어들의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름 돋는 복수의 전말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쉽게들 말합니다. 에구, 할멈, 그 나이에 영감을 내쫓으면 뒷감당 어찌하려고 그래. 나이 들면 옆에 남는 건 결국 미우나 고우나 영감뿐이야. 자식들도 다 제 살 길 찾아가면 결국 둘뿐인데 좀 참고 살지 그랬어. 하지만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단 하루라도 숨이 막히는 침묵 속에서 혹은 날카로운 폭언의 칼날 위에서 40년을 버텨본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제 속을 단 1분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의 배부른 훈수일 뿐입니다. 지난 4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 가슴 속에는 남편이 모르는 피멍든 비밀 가계부가 적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왜 이 추운 날씨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됐는지, 왜 평생 자기 손바닥 안에서 놀던 이들이 제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리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문 밖에서 울먹이더군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지요. 용서라는 단어는 적어도 상대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을 때나 쓸 수 있는 사치니까요. 저는 오늘 제가 왜 그토록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만 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생을 순종과 인내라는 가면을 쓰고 살며 남편의 발을 닦아주던 제가 어떻게 그 거대한 독재자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주인이 되었는지 그 전말을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노부부의 싸움 기록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자아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로 살다가 생애 끝자락에 어떻게 자기 이름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치열한 투쟁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의 기에 눌려 안방 대신 거실 구석에서 숨죽여 우는 동생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며 체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세월과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설계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남편이 나간 텅 빈 집은 적막하지만 그 적막은 저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아도 되고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는 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30년 전 남편이 제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을 도박으로 날려먹고도 여자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라며 제 뺨을 갈겼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 내가 당신의 손을 놓아주리라. 그 결심을 실현하기까지 저는 철저히 숨었습니다.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그가 여전히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며 뒤로는 10원짜리 하나까지 제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새벽마다 성당에 기도를 하러 가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저는 그 시간에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독립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고된 노동이었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저는 매일 밤 복수의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 저는 이제야 그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철옹성 같던 남편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식들이 왜 아버지가 아닌 저를 선택했는지, 이제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한 맺힌 노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권력을 잃은 폭군에게 던지는 마지막 사형 선고이자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정수기들에게 보내는 응원가입니다. 자, 이제 제 지옥 같았던 젊은 날의 서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의 40대와 50대는 거대한 바위 아래 깔린 잡초 같은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대기업 간부의 아내였고 남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 가정의 안주인이었죠. 하지만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인간 김정숙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림자이자 남편이라는 폭군이 지배하는 왕국의 무급 하녀로 전락했습니다. 남편에게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는 무대였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리는 날이면 나는 부엌 구석에서 숨을 죽이며 오늘 저녁 메뉴에 실수가 없었는지,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강박적으로 살피곤 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거실 바닥에 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야, 김정숙! 사람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등 따숩게 밥 먹고 사는데 기어 나와서 인사도 안 해? 그 시절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늘 누구 덕에였습니다. 그가 벌어오는 월급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채찍이자 굴레였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은 마치 검사관이라도 된 양 반찬을 하나하나 뒤적거렸습니다. 국물이 조금이라도 미지근하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던지며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국 하나 제대로 못 때우냐? 내가 밖에서 무슨 대접받고 오는지 알아? 집구석 꼴이 이 모양이니 내가 밖으로 도는 거야.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겁에 질려 밥도 못 넘기고 있을 때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들 눈매가 저 모양이냐? 다 네가 집에서 빈둥거리며 애들 벌려놓은 거 아냐? 하며 모든 허물을 나에게 돌렸죠. 제가 몸살이 나서 온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끓어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그는 제 이마에 손 한 번 얹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일 하기 싫으니까 엄살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아? 빨리 일어나서 애들 밥 차려줘. 나 오늘 손님 오니까 술상 봐놓고. 라며 발길질을 하듯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 차가운 방바닥에서 저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픈 아내가 아니라 고장나면 짜증만 나는 가전제품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친정 식구들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장례식장에서조차 회사 바쁜데 이런 일로 연차 쓰게 만드네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3주 노릇을 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자기가 대기업 간부라는 걸 자랑하기 바빴고 슬픔에 잠긴 저에게 야, 손님들 술 떨어졌잖아. 가서 더 가져와. 울기만 하면 다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의 가슴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로지 나, 그리고 나를 받드는 종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권력은 더 철저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줄 때마다 마치 거지가 동냥하듯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걸로 한 달 버텨. 허튼 짓 하지 말고 영수증 다 챙겨놔. 나중에 검사할 테니까. 저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도 벌벌 떨며 가계부를 적어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밖에서 수십만 원짜리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도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지 못하면 돈 귀한 줄 모른다 며 혀를 찼습니다. 가끔 제가 수줍게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면 그는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돈 벌어오는 놈은 피곤해서 잠도 못 자는데 집에서 노는 편한 팔자가 여행까지 가겠다고?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그 무시와 멸시의 세월 속에서 제 자존감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생기 없는 눈동자를 한 노파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남편의 큰 목소리 한 번에 어깨를 움츠리는 겁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나를 짓밟고 비웃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얼음 송곳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제가 영원히 순종할 줄 알았겠지요. 자기가 버려다 주는 푼돈에 감지덕지하며 늙어 죽을 때까지 그의 발등을 핥을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독재가 심해질수록 혁명의 불씨는 타오르는 법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이 잠든 밤 어두운 거실에서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 그 시간들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자로 쳐서 돌려주겠어. 당신이 가장 높이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당신의 손목을 놓아버릴 거야.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지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음 대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 몰래 세상을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취해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그 권력의 뿌리를 갉아먹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45년의 세월. 그 지긋지긋한 독재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빌드업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끝없이 무시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괴물이 된다는 사실을 제 남편은 너무 늦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들 하지만 제 인생의 터널은 남편이라는 폭군이 직접 한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쉰을 갓 넘겼을 무렵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기세 등등하던 남편이 유독 밖으로 겉돌며 전화를 피하고 밤늦게 들어와 한숨을 쉬는 날이 잦아졌죠. 저는 그저 직장 스트레스려니 생각하며 정성껏 보양식을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던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이건 네 마지막 보루다 라며 남겨주신 경기도의 작은 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친구라는 작자의 허황된 사업에 몽땅 쏟아부었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흙파서 만든 내 생명줄 같은 땅을 당신이 무슨 권리로 팔아치워? 제가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자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옆에 내가 어디서 대드냐? 다 너랑 애들 잘 살게 해주려다 운이 나빠서 사기당한 거야. 마누라라면 이럴 때 남편 위로해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따박따박 따져! 사기를 당해 집안 기둥뿌리가 뽑혀나가는데도 그는 여전히 가장의 권위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 현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당장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의 대학 등록금조차 마련할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며 넋두리를 늘어놓거나 애꿎은 가구들을 부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만 믿고 있다가는 내 아이들도 나도 길바닥에 굶어 죽겠구나 하는 공포 섞인 자각이었죠. 저는 그날 밤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파출부 자리 비었나요? 힘쓰는 일도 잘하고 청소도 자신 있습니다. 평생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남의 집 안주인 소리만 듣던 제가 이제는 남의 집 변기를 닦고 찌든 때를 벗겨내는 일을 구걸하게 된 겁니다. 처음 나간 집은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였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가 제 이름 대신 아줌마! 라고 부르며 걸레질을 시킬 때 저는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고통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에 들어올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들을 생각하며 저는 무릎이 발갛게 붓도록 바닥을 닦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집에 가서 소일거리를 도와준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는 제가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저녁에 들어왔을 때 자기 술상에 차려져 있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남의 집 식모로 살고 밤에는 남편의 하녀로 살며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며 번 돈은 단 1원도 남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은 돈으로 경마장에 가고 술집을 전전하며 내가 한 방만 터지면 너희 다 호강시켜준다 고 허풍을 떨 때 저는 양말 속에 장판 밑에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만든 비밀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쌓았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 밑은 때가 껴서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거친 손이야말로 제가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 저녁을 차리는데 남편이 국이 싱겁다며 국그릇을 식탁 아래로 걷어찼습니다. 쏟아진 국물이 제 퉁퉁 부은 발등에 닿아 화끈거렸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엎드려 국물을 닦으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오늘 벌어온 돈 8만 원, 어제 모은 돈 10만 원, 조금만 더 모으면 당신을 이 집에서 합법적으로 지워버릴 수 있어. 남편은 제가 고분고분해진 줄 알고 껄껄 웃으며 TV를 봤지만 그건 복종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피눈물 나는 10년의 세월 동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돈을 내가 직접 쥐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부모님의 땅을 팔아치운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배신 덕분에 저는 온전한 나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날려먹은 돈만 아까워했지 그 돈 때문에 제 영혼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졌는지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배신은 때론 독이 아니라 약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약은 입에 너무나 써서 삼키기도 힘들지만 일단 삼키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소음 정도로만 여겼죠. 제 복수의 자본금은 그렇게 제 무릎 연골과 맞바꾼 파출부 일당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이 집의 왕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왕관은 이미 녹슬어 가루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른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던 날, 그는 꽃다발 하나 들지 못한 채 술에 취해 들이닥쳤습니다. 밖에서 부리던 권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 허망함을 집안에서 보상받으려는 듯 그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렸죠. 야! 김정숙! 나 이제 백수 됐으니까 좋아 죽겠지? 이제 당신이 나 먹여 살려야겠네. 비틀거리는 그의 몸짓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패배자의 비굴함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먹여 살릴 사람은 이제 이 집에 없어.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이 집이라는 감옥에서 치르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안방 침대에 대자로 뻗어 잠든 사이 미리 준비해둔 제 짐가방을 들고 건너편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남편이 사자후를 내뿜으며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너 미쳤어? 왜 여기서 자? 남편이 옆에 있는데
어디 감히 딴방을 써? 예전 같으면 어깨를 움츠리며 미안해요. 당신 코 고는 소리가 심해서 라고 변명했겠지만 저는 그날 보청기를 빼버린 채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당신 수발 드는 것도 지쳤어요.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삽시다. 당신 코 고는 소리, 술 냄새, 그리고 그 고약한 잠꼬대까지 난 더 이상 1초도 견디고 싶지 않거든?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군요. 흥, 얼마나 가나 보자. 내 돈 없으면 며칠 만에 안방문 두드리며 기어들어오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골방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인생 처음으로 나만의 영토를 가졌다는 사실을요. 그 작은 방은 저에게 단순한 침실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폭군으로부터 해방된 독립군 기지였습니다. 저는 그 방문을 잠그고 앉아 지난 10년 동안 파출부 일을 하며 모은 통장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떵떵거리며 퇴직금을 유흥비로 날릴 궁리를 할 때 저는 이미 그 퇴직금의 절반을 합법적으로 떼어낼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남편을 서서히 집안의 가구처럼, 아니 정확히는 밥만 축내는 거대한 유령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성 들인 구척 반상이 아니었습니다. 물기가 마른 김치 한 보울, 어제 먹다 남은 식은 국, 그리고 갓 지은 밥이 아닌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찬밥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이게 사람이 먹는 밥상이야? 고기 반찬은 어디 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 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기 사고 싶으면 돈 내놔요. 당신이 날려먹은 친정 땅값. 그거 이자까지 합치면 당신은 평생 라면만 먹어도 모자라니까.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날뛰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저를 제압할 힘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호통치던 위세는 사라졌고 자식들도 이제는 다 자라 아버지의 폭언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각방을 쓴다고 했을 때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4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TV 채널만 돌리며 제가 방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나오면 슬그머니 말을 걸었죠. 여보, 나 배고픈데 뭐 좀 맛있는 것 좀 해주면 안 돼? 그 비굴한 목소리에 예전의 당당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냉장고에 계란 있으니 직접 해 드세요. 나 지금 친구들이랑 모임 가야 하니까. 저는 파출부 일을 하며 알게 된 사모님들과 뒤늦게 시작한 그림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화려하게 외출했습니다. 남편이 거실 구석에서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뒤로하고 문을 나설 때의 그 쾌감은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는 탈옥수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존재를 평생 무시하고 도구로만 여겼던 그에게 무시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교육이었습니다. 남편은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줄도 모르고 빨래를 돌릴 줄도 모르는 그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대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실에서 혼자 훌쩍이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훌쩍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은 날 밤마다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울 때 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 각방은 절교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경계선을 다시 긋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제가 그 방문을 잠그고 나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비로소 제 이름 김정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안방문을 열어두고 저를 기다리지만 저는 절대로 그 지옥 같은 침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직 모릅니다. 이 각방 쓰기가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그를 이 집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첫 번째 막이었다는 사실을요.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복수극은 역설적으로 우리 집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인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부터 기세등등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입산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치 자기가 이 혼사를 홀로 일궈낸 대단한 가주인 양 거들먹거렸죠. 야, 김정숙! 내 양복 바지 칼주름 안 잡혔잖아. 너는 애 결혼식 날까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여전히 반말과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쌩긋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오늘이 네가 그 잘난 가장 대접을 받는 마지막 날일 테니까. 예식장에 도착하자 남편은 물 만난 고기처럼 설쳐댔습니다. 입구에서 사돈댁과 하객들을 맞이하며 자기가 대기업 간부 시절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들을 얼마나 엄하게 교육해 훌륭한 인재로 키워냈는지 떠들어대기 바빴습니다. 우리 아들놈 유학 보낼 때 제가 고생 좀 했죠. 그래도 애비가 기반을 닦아놨으니 저렇게 번듯하게 장가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듣는 순간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모은 돈으로 보낸 유학이었고 남편이 도박으로 날려먹은 집 보증금을 메우기 위해 제가 10년 넘게 파출부 일을 하며 깡으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그 피눈물 나는 세월 위에 무임승차하여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예식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였죠. 아들은 신부의 손을 잡고 저희 부부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안아주려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의 몸이 차갑게 굳더니 아버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당황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마이크를 고쳐 잡더니 식장을 메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저희 아버지가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다고 칭찬하시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제 어머니의 피땀 어린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투기 공부를 하신다며 어머니의 적금과 외갓집 유산까지 날려먹었을 때 어머니는 새벽마다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니시며 제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괴롭힐 때 어머니는 제 기가 죽을까봐 혼자 화장실에서 수건을 입에 물고 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을 하녀처럼 사셨던 제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에서 붉은빛으로 다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애비 얼굴에 먹칠이야! 남편이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손을 치켜든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그를 가로막으며 그의 뺨을 온 힘을 다해 휘둘렀습니다. 찰싹! 예식장에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제가 40년간 받아온 모든 모욕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닥쳐요! 당신이 이 결혼식에 보탠 돈이 단 1원이라도 있어? 이 예식장 대관료, 아들 전세자금,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비싼 양복까지 전부 내 무릎 연골 다 달아가며 번 돈이야. 당신은 그저 사기꾼 친구들 따라다니며 내 부모님 유산이나 날려먹은 죄인일 뿐이라고. 저는 하객들 앞에서 남편이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추악한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도박벽, 폭언, 그리고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며 가장 역할을 대신했던 비참한 기록들을 말입니다.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은 존경이 아닌 경멸로 바뀌어 있었고 사돈댁 식구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축제가 아니라 그런 남편에 대한 복수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집안의 실체를 알고 시작하는 게 네 인생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의 적막은 살벌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가구를 발로 차며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개망신을 줘? 라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련한 발악을 보며 연민마저 느꼈습니다. 권력을 잃은 폭군이 부리는 마지막 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안방문을 잠그고 짐을 쌌습니다. 아니, 제 짐이 아니라 남편의 짐을 쌌습니다. 이 집 명의, 이제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술 마시고 대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내가 이미 아들 명의로 다 돌려놨거든.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마누라가 당신을 이 집에서 법적으로 파내버린 거야.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4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이다는 한순간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상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그가 딛고 있는 땅바닥을 통째로 틀어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날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며느리에게 미안한 짓을 했지만 제 인생에는 가장 당당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이 집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아니 나가도 갈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복수의 일막은 이렇게 화려하고도 잔인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터진 폭로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식장에서 돌아온 뒤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처박혀 분노 섞인 한숨만 내뱉더군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 여보, 국이라도 좀 들어요 하며 비위를 맞췄겠지만 이제 저는 그럴 이유가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가 방 안에서 겪고 있을 그 지독한 수치심과 고립감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거실 구석에서
혹은 차가운 부엌바닥에서 느껴야 했던 그 소외감을 당신도 뼛속까지 새겨보라는 마음뿐이었죠. 저는 아이들과 며느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이 집에 없는 존재야. 밥을 차려주든 청소를 하든 그 어떤 대화도 섞지 마라. 그가 소리를 지르면 못 들은 척하고 그가 말을 걸면 유령이 지나가는 것처럼 행동해라. 아들과 딸은 이미 아버지의 실체를 목격했기에 제 제안을 듣고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거실로 나오면 하하호호 웃으며 과일을 먹고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야, 아비가 나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해? 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보청기를 낀 것처럼 무표정하게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 딸을 불러 모아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슬그머니 식탁 끝자락에 앉으려 하면 저는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밥은 저기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째 뒀으니 알아서 떠드세요. 이건 우리가 오붓하게 먹을 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남편은 부르르 떨며 내가 이 집 가장이야! 어떻게 나를 개밥주듯 대접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 하나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식탁에 남편이 없는 것처럼 이번 주말엔 어디로 여행 갈까? 며느리야, 요즘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제 풀에 꺾여 냄비에서 식은 국을 떠서 거실 소파에서 홀로 앉아 훌쩍거리며 밥을 넘겼습니다. 그 굽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술 취해 들어와 상을 업고 나를 바닥에 꿇어앉혔을 때 내 심정이 딱 이랬어. 이제야 좀 공평해지는구나. 남편은 이제 집안에서 완벽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갑자기 크게 텔레비전을 틀거나 일부러 거실 바닥에 침을 뱉기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며 위협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건 공격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분노의 대상조차 잃어버린 채 허공에 주먹질하는 미친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제 방 문을 두드리며 울먹이더군요.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말 한마디만 해줘.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그 목소리엔 예전의 고압적인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늙은 짐승의 비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이어폰을 꽂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더 크게 틀었습니다. 우리는 남편만 빼놓고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이 거실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 우리는 소리 없이 짐을 싸서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비싼 한정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 텅 빈 집안을 서성이다가 저에게 전화를 걸면 저는 가차없이 수신 거부를 눌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양손 가득 맛있는 간식을 들고 들어오면 배고픔에 지쳐 라면을 끓여 먹던 남편이 희망 섞인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간식을 우리끼리만 나눠 먹으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남겨진 건 우리가 먹다 남긴 쓰레기와 지독한 정적뿐이었죠. 이것은 육체적인 폭력보다 훨씬 잔인한 심리적 고문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나 대접해! 얼른!
이라고 소리만 지르던 그 남편 말입니다. 이젠 넌 존재 자체가 없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매분 매초 확인시켜주는 일이니까요. 남편은 이제 제가 화장실만 가도 움찔거리며 제 눈치를 살핍니다. 제가 눈길 한 번만 줘도 마치 큰 은혜를 입은 양 안절부절 못하죠. 하지만 저는 그 비굴한 친절을 모두 거부합니다. 용서는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느낄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철저히 고립시킨다는 건 참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제 영혼을 고립시켰던 그 남자에 비하면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 집이 자기 성인 줄 알지만 사실 이곳은 그가 지은 업보가 가득 찬 감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감옥의 간수가 되어 그가 매일같이 고독이라는 형벌을 달게 받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제 복수의 중반전은 이렇게 조용하고도 서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죠? 이제 저는 그를 이 감옥에서 아예 추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67이 되던 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서늘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안에서 유령처럼 떠돌며 내 눈치를 살피는 동안 나는 그동안 그가 여편네가 집구석에서 잠이나 자지 무슨 바람이 들었냐? 라고 비웃고 짓밟았던 내 오랜 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물감을 사고 붓을 잡을 때마다 돈 아까운 줄을 모른다, 넌! 하며 캔버스를 찢어발겼고 네가 그린 그 낙서가 밥을 먹여주냐, 옷을 사주냐, 라며 모욕을 줬었죠. 나는 그 찢어진 캔버스와 함께 내 꿈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내 손에는 내가 파출부 일을 하며 모은 독립자금이 있었고 내 뒤에는 나를 응원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동네 문화센터가 아닌 제대로 된 화실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은은한 향수를 뿌리며 집을 나설 때면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흠칫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디가? 밥은? 그 비굴하고도 힘없는 목소리. 예전 같으면 냉장고에 찌개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라고 상냥하게 대답했겠지만 이제 나는 신발끈을 조이며 차갑게 툭 던졌습니다. 당신 손 없어요? 발 없어요? 먹고 싶으면 당신이 차려 먹든가 사 먹든가 하세요. 나 오늘 화실 식구들이랑 근사한 곳에서 점심 먹기로 약속했으니까 내 밥 걱정은 말고. 현관문을 닫고 나올 때 등 뒤로 들리는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는 내게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화실에서 나는 김정숙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로지 그림을 사랑하는 한 여성으로 대접받았죠. 선생님은 내 그림에 소질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동료들은 내 우아한 기품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 때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놓치고 살았던 공기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반면 내가 없는 집안에서 남편은 철저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탁기 돌리는 법조차 몰라 며칠째 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설거지통에는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기분이 좋게 귀가하는데 남편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더군요. 정수야, 나 배고파 죽겠다.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어. 제발 예전처럼 따뜻한 국 한 사발만 끓여주면 안 돼? 내가 잘못했다. 응? 그 고압적이던 대기업 간부, 집안의 폭군이 이제는 아내에게 밥 한 끼를 구걸하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참한 꼴을 보며 조용히 냉장고에서 제가 먹을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만 꺼냈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냐, 그러고 소리 지를 때 생각 안 나요? 그때 나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모욕을 삼키고 살았어. 이제 당신도 그 모욕의 맛이 어떤지 좀 느껴봐야지. 응? 배고프면 저기 편의점 가서 도시락이나 사드세요. 아, 돈 없나? 하긴 당신이 날려먹은 돈이면 도시락 수만 개는 샀을 텐데 말이야. 저는 남편의 애원을 칼같이 잘라내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제가 새로 산 캔버스와 물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손톱으로 문을 긁으며 한참을 흐느끼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마음이 약해져 주방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 술 취해 들어와 발로 차며 밥을 찾던 그의 구두 발자국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우아하게 하는 법임을 저는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회 활동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그림이 지역 공모전에서 입상하게 되고 저는 당당하게 시상대에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저를 안아주었죠. 그 자리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면 재수 옴붙으니까 집이나 지키고 있어. 제 말 한마디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거실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 내외와 함께 최고급 호텔 뷔페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남편이 혼자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더군요. 그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이다를 들이킨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아니,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을 때 내 삶이 훨씬 더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편은 이제 제가 외출 준비만 하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제가 언제 돌아올지, 혹시 돌아오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창밖을 내다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나를 가둬두려 했던 그가 이제는 제 발로 제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에게 밥 줘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습니다. 대신 다녀오셨어요? 라는 비굴한 환영 인사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이제 저 자신이지 그 늙고 힘없는 퇴물이 아니니까요. 제 외출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남편이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자신의 업보를 다 씹어 삼킬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를 완전히 밀어낼 마지막 법적 절차와 퇴거 선고 말입니다. 남편의 71번째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에 절어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상석에 앉아 국이 짜네? 고기가 질기네? 라며 타박을 놓으면서도 제가 차려준 상을 당연한 권리인 양 받아먹었죠. 하지만 올해 이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주방에는 미역국 냄새 대신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고 식탁 위에는 남편이 어제 먹다 남긴 눅눅한 과자 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사한 외출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기대를 품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혹시나 오늘만큼은 아내가 마음을 돌려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겠죠. 여보,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지? 아들놈이랑 며느리는 언제 온다니? 그래도 생일인데 밖에서 밥 한 끼라도 한 끼.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저는 구두 뒤축을 고쳐 신으며 거울 속에 비친 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애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 나랑 같이 저 강원도로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당신 생일? 당신이 내 생일날 친정 식구들 무시하고 술판 버렸던 그 수많은 날은 기억 안 나나 보네. 당신 생일상은 저기 찬장에 컵라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끓여 들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처리하기 딱 좋겠네.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기다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혼자 남겨진 그 집을 뒤로 하고 푸른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하하호호 웃으며 제 생일인 양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횟집에서 대게를 먹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져야 할 얼룩이었으니까요. 밤늦게 돌아온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남편은 식탁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더군요. 그 앞에는 다 식어버린 컵라면 용기 하나와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오늘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라. 친구 놈들도, 내가 그렇게 돈 썼던 후배 놈들도,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남편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돈 잘 벌고 떵떵거릴 때 주변에 모여들던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해서 온 게 아니야. 당신이 던져주는 고기 부스러기를 먹으러 온 개들이었지. 당신이 그 개들한테 고기를 던져줄 때 당신 마누라랑 자식들은 굶주린 채 당신 발길질을 견디고 있었어.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 오로지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사고 명령하는 법만 알았지. 이제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 당신 곁에 누가 남겠어?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나를 이렇게 버리지 마라. 나 이대로 죽으면 상주해줄 사람도 없겠어. 그 비참한 고백은 너무나 늦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절망의 벽은 고작 하룻밤의 눈물로 허물어질 만큼 낮지 않습니다. 상주 걱정은 마세요. 당신 죽으면 아들이 도리는 하겠지. 하지만 살아서 대접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당신은 죽기 전까지 이 정막 속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야 해. 그게 당신이 받은 형벌이야. 남편은 밤새 거실 바닥을 굴러다니며 울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갔던 시절의 훈장들을 쓰다듬기도 하고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이름을 부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방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평온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을 무시했던 아내라는 존재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태양이었는지를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남편의 인생에 다시는 해가 뜨지 않을 것임을 저는 그날 밤 그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늙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생일날 온 세상에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입니다. 제 남편은 그날 밤 죽음보다 더한 고독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독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 무너진 폐허를 깨끗이 치워버리는 일뿐입니다. 남편이 거실 바닥을 뒹굴며 피눈물을 쏟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제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제가 거실로 나오기만 해도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비굴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수가,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나를 요양원만은 보내지 마라. 이 집에서 죽게 해줘.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할게. 밥 안 줘도 좋으니 내쫓지만 말아다오. 한때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비참한 몰골을 보며 문득 용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며 남의 집 화장실 바닥에서 느꼈던 그 굴욕과 남편이 제 친정 땅을 날려먹고 사기를 당해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 서늘한 공포를 떠올리면 제 마음은 다시금 차가운 얼음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해온 인생 정산서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이 날려먹은 내 친정 유산,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금, 그리고 당신이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내 피땀 어린 파출부 일당들, 여기 영수증하고 증거자료 하나하나 다 모아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당신이 지난번 술 취해서 나한테 손찌검하려 했던 그 CCTV 영상과 녹취록들이야. 남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집안일이라 하는 무지한 여편네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가 술에 취해 잠든 밤마다 그의 주머니를 뒤져 영수증을 복사하고 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이미 3년 전 당신이 도박빚 메워달라고 아들한테 손 벌렸을 때 아들이 이 집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빚을 갚아줬던 거 기억 안 나?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아들 명이고 아들은 오늘자로 당신에 대한 퇴거 명령을 내렸어. 남편은 사색이 되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수신 거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와 모든 합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증오하며 자란 아들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엄마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오답이에요. 제가 법적으로 다 처리할 테니 엄마는 이제 편히 쉬세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마누라랑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 갈데 없는 노인을 길바닥에 버리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짐승의 단명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당신이, 응?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도장 찍으라고 할 때, 그때 당신은 내가 마누라라는 걸 기억이나 했어? 당신이 내 친정 부모님 산소까지 팔아치우려 할 때, 당신은 인간이었어?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가족을 버렸어. 우리는 이제 당신이 버린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것뿐이야. 저는 남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순순히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내가 마련해둔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경찰 부르고 형사 고소해서 감옥으로 가든지 선택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려먹은 내 돈들, 횡령과 배임으로 걸면 남은 인생은 철창 안에서 끝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양 호령하며 결제 서류에 사인하던 그 손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권력을 잃은 자의 비겁한 자장가일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자 저는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낡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골프채, 그리고 그가 훈장처럼 여겼던 위스키병들을 사정없이 박스에 담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자기 물건들이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가 평생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실체 없는 권위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낡은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 당신 당장 입을 옷이랑 비상금 조금 넣었어. 이제 가세요. 아들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당신을 그 원룸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게 당신과 아들이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테니 가서 사죄라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남편이 현관문을 나설 때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눈빛이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정수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숫자는 4545. 우리가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지옥 같은 45년의 세월을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남편의 통공 소리와 아들의 차가운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게 된 저는 비로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허탈해서,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비워냄으로써 진짜 승리를 얻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다 버리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진정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구걸한다고 해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더러운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자 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괴물 같은 남자 곁에서 40년을 버틴 미련한 저 자신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 빈자리에 나는 어떤 꽃을 심고 남은 생을 향기롭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이 집에서 영구 퇴거당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가장 먼저 집안의 모든 가구 배치를 바꿨습니다. 그가 늘 거드름 피우며 앉아있던 낡은 가죽 소파는 내다버렸고 그 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화사한 수잎꽃들을 꽂은 화병과 작은 이젤을 놓았습니다. 어두컴컴했던 거실 커튼을 걷어내자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부신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더군요. 매일 아침 저는 남편의 술 냄새나 고함 소리 대신 창가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제가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오롯한 나만의 평화였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엄마, 아버지가 시골 원룸에서 매일 술만 마신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왕년에 대기업 간부였다고 떠들다가 싸움만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는 모양입니다. 어머니한테 전해달래요. 미안하다고. 한 번만 얼굴 보고 죽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건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내뱉는 비굴한 항복선언일 뿐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생사조차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어서 상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들이 도리는 하겠지만 적어도 제 인생의 페이지에서 그 남자의 이름은 이미 까맣게 지워졌습니다. 어제는 며느리와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참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던 것이고 버텼던 것이며 복수의 나를 위해 제 영혼을 깎아먹으며 기다렸던 것이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불쌍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제 이름을 되찾은 당당한 여성 김정숙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인생의 후배님들 혹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시니어분들께 제 뼈아픈 경험담을 담아 감히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남편에게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온다고 밖에서 대접받는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 권력이 사라졌을 때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내가 남편 없이도 바로 설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저처럼 파출부 일을 해서라도 내 이름으로 된 비상금 한 푼은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칼날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자식은 내 인생의 대리 만족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해서 자식을 키우면 나중에 보상받을 것 같나요? 천만에요. 자식은 영리합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할 때 비로소 효도도 나오는 법입니다. 제가 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단순히 불쌍한 엄마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하고 남편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파헤치며 제 삶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도 애비인데, 그래도 남편인데, 이런 가부장적인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짓밟고 무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성인군자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이 공평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곁에 두고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병들게 합니다. 깨끗이 잘라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저녁 제 화실로 향합니다. 노을 지는 창가에서 붓을 들고 있으면 지난 40년의 한 맺힌 세월이 물감에 녹아 캔버스 위로 흩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남편이 내쫓긴 뒤에야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젊은 날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숨 쉬고 내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요. 제 남은 생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른인 저도 해냈습니다. 각방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지키기 위해 치밀해지십시오. 남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지 않을 만큼 독해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노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통쾌한 사이다가 누군가에게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제 손주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제가 번 당당한 돈이 있고 제 가슴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죽기 전에 깨달은 인생의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